자, 오늘은 그 부신 거칠 호르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어떤 양리적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임상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글루코티코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자, 이번 시간에 따른 분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임상에 사용할 때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질입니다. 부신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항상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데, 이러한 그 부신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가해진 조건에서 우리 몸이 글루코티코스테로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 역할이 포도당 같은 것들을 근육이나 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억제하면서 당생성을 강화시켜서 이 스트레스를 저항성을 내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전들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만들어진 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세포 내의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 활성화된 수용체가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체 반응들을 유도시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 저항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포도당을 이제 딴 데 못 쓰게, 그리고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머슬이 조금 약간 단백질이 이제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치 않은 곳에 지방이 축적되는, 이렇게 이제 쿠싱 증후군 형태, 또는 당뇨 병이 있는 분들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하는 역할, 양리적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시면, T세포를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T세포가 만드는 사이토카인, 이것도 못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림포사이트에 이제 독성들이 있어서 때때로 이것들을 거꾸로 림포마 같은 경우에 이제 항암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T세포가 그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장기 이식 상황에서 그러한 거부 반응들을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티코이드가 면역 억제의 양리적 기전들을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루코티코이드는 장기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하는 것들을 기량을 해서 골다공증을 이제 유발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산 같은 것들을 생산을 촉진을 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양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면들이 항염 작용입니다. 항염 작용들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 염증을 유발시키는 유코트리엔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유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 위쪽 단계인 포스포라이페이즈 A2 이 부분들을 억제해서 밑에 단계들 다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고요. 또 유트로플이나 마크로파지 이동도 억제를 하고, 그리고 림포사이트가 만드는 사이토카인 생산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항염에 대한 효과들은 나타내지만 워낙 상층에서의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항염작용을 하는 말단 부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 콕스를 억제하는 약제들이 있다라는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티코스테로이드가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어린 태아의 폐에 그 서펙턴트를 만드는 것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러한 그 어린 태아의 그 폐 성숙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덱사메토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루코코이드가 그 여러 가지 치료적인 효과들을 음미하기 위해서 주로 알러지에 대해서 치료를 원할 때 또는 염증 또는 면역 억제 또는 진통에 대한 부분들을 얻고자 할 때 쓰게 되지만 이것들을 이제 계속 오랫동안 쓰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라든가 골다공증 그리고 여러 가지 백내장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 사용할 때는 정말 써야 되는가, 그리고 용량은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어쨌든 생체에서 만드는 코티솔에 대한 부분들하고 거의 그 비슷한 것들이 하이드로코티손인데 코티솔이 갖고 있는 항염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로 보고 그리고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에 해당하는 전해질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살펴서 그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비교치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드로코티손이 항염작용이 1, 그리고 그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가 1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펙트가 있는가를 표현한 거고요. 프레드니손을 보시게 되면 하이드로코티손에 비해 항염작용은 4배, 그리고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는 0.8배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글루코티코이드는 짧은 시간 작용하는 녀석이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시간 작용하는 녀석이 4가지가 있고 장시간 작용하는 녀석이 덱사메타손을 비롯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만들었는데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고 이 녀석은 당연히 광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하지만 항염의 효과도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가? 부신부전이 일어났을 때 아디손 디지즈라고 하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부신 호르몬을 이제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하이드로코티손과 프로드로코티손, 즉 하이드로코티손과 프로드로코티손 이렇게 명용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태아의 폐 성숙을 자극을 하려고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로 가장 선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작용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특히 임산부나 태아의 부작용이 덜한 편에 속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 보시게 되면 염증이나 알러지 또는 자가면역 질환을 좀 경감시키고자 T세포의 부분들을 이제 줄여주는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림포마에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거부 반응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T세포를 억제해서 T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면역 억제를 시킨다라고 하는 측면들만 염두에 두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부신이 이제 나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서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약물 복용을 이제 부작용으로 갑자기 중단이 됐을 때 필요한 부신 생리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아서 위험한 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중단은 점차적으로
그 일정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이제 계속 오랫동안 외부에서 복용을 받게 되면 마치 그 혈당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 당뇨 환자와 같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은 이제 쇠약해지고 얇아지고 그리고 그 뭐 달덩이 같은 그리고 어깨가 버팔로 비슷한 어깨를 갖게 되는 쿠싱, 웨인 쿠싱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으면서도 그 주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컨트라인디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또는 궤양이 있거나 또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감염이 있거나 당뇨병 또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약물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이제 큰 주의점이라고 해서 7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임상에서 주의사항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의료진들이 이것들을 잘 알고 환자들한테 교육도 잘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의료진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때 그 정확한 치료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을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넓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 원칙은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들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것들을 왜 쓰는지 잘 교육시키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당뇨부터 정신장애, 고혈압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리고 대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한테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들의 교육이 필요해집니다. 부작용 발현 시기를 보면 고혈당 투여를 했을 때 부정맥, 고혈당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투여를 하게 되면 소혈용량에서도 백내장이나 녹내장, 골다공증 또는 보름달, 문페이스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 중단이나 또는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들을 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신 피질 호르몬들이 다른 약물하고도 이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사에 영향을 주는 대사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들은 이 효과를 증가시킬 거고요. 대사 효소를 인덕션 시키는 약물들은 이 효과를 감소시킬 거니까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여러 약물의 작용을 또 강화시키는 형태가 있고요. 스테로이드가 어떤 약물의 작용들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을 같이 쓸 때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환자하고의 라포, 그리고 환자한테 이 설명들을 잘 하는 게 필요해서요. 단지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라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시간 이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여러 부작용들을 이제 호소하는 상황들이 종종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왜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들을 확실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고, 그리고 부작용이 당연히 있는데
빨리 발견해서 예방을 해서 뭐 할 거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더라도 왜 계속 치료하는가? 라고 이제 뭐 반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신에서 만드는 호르몬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질환을 조금 효과적이고 빠르게 치료 상황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복용하게 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부신이 쉬고 있기 때문에 뭐 부작용 때문에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적절한 설명들을 해드려야겠죠. 만약에 보름달형 얼굴이라고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뭐 치료가 될 때까지 복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정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이걸 이제 좀 줄이면 회복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당뇨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 뭐 식이요법을 하면서 복용하면 중요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설명들을 적절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치료 중단 또는 약물 복용 중단을 통해서 갖고 있는 질환들은 질환대로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갑자기 복용 중단하게 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출혈이나 자방 같은 경우의 부작용들은 고령자한테 좀 일어나기 쉽고 피하에 이제 국한돼서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살피고 있으니 이렇게 지켜보자 뭐 정도의 설명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를 임상에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핵이나 뭐 다른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뇨는 아니지만 당불내성 측면들이 근접하는지 정상하고 당뇨 사이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측면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검사를 해서 뼈의 이제 골밀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과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의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위장 간의 궤양 같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잠열 검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또는 심혈관계에 대한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루코코티코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처리에 의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건지 뭐 구분하기 어려울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 처리에 의한 부작용들을 빠르게 모니터링해서 조기 대처하는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뭐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칼로리 섭취를 좀 줄이는 시기 조절들 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붓거나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소디움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소금, 저염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포타슘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궤양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산제라든가 뭐 H2 수용체 기량제 같은 경우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격일 투여, 그리고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는 상황에 그런 과정 중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족이 어떤 뭐 교통사고로 뭐 사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해진 상황이 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이제 저항성을 늘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양을 외부에서 조금 더 증량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의 상황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긴 하지만 문제는 살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글루코티코이드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그 부신에서 나오는 생리 호르몬 중에 하나고 그 당을 그 소모시키지 않고 높이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당뇨와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생리적으로 좋은 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적으로 안 좋은 부작용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그 여러 작용 시간에 따른 뭐 짧은 시간, 중시간, 장시간 글루코티코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어떤 상태로 쓰게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쓰이게 되면 의인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유해의 반응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야 되는 이유도 잘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처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기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해놔서 과정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빨리 발견해서 대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글루코티코이드에 대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경험이 쌓이는 만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하게 이제 환자하고 이걸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약물이라고 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